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4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시인 길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위창 오세창님은 끝났습니다. 오세창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했던 서예 작품에 관해서 좀 올리려고 했지만은 그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끝났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시인인 길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길재라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 말이죠. 참 내가 이 시 한 수부터 읊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필마로, 그러니까 500년 전의 도읍지를 500년 전이 아니라 500년 동안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읍지를 필마,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네.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500년 동안 도읍지를 주름 잡았던 인간들이 온데간데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주보 태평년우리 꿈이런가 하노라. 이 시가 참 기막힌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말이죠.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월의 허무함.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말이죠. 인간사가 다 이렇게 허무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허무함을 느끼고 사람이 말이야, 도전적이고 씩씩하고 진취적이고 이래야지 그렇게 허무한 사상에만 젖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물론 진취적이고 씩씩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허무감에 젖어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허무감을 느낄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땐 철이 없잖아요. 그게 왜 젊었을 땐 철이 없냐면은 힘이 넘치고 박력이 넘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피가 끓는 젊은 혈기에는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이댐빈다고 이 세상 일이 바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젊은 혈기만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이댐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과 뒤를 재보고 내가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저질렀을 때 후에 내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 이거를 앞과 뒤를 전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과 뒤를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런 경지에 다다르려면은 힘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 이런 게 빠져요. 이렇게 피가 끓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빠졌을 때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해 늙어지고 육체적인 기력이 빠졌을 때 이 깨달음이 오고 철이 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길재의 시를 읽어보면은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길재가 세세히 읽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길재가 이런 시를 허무감이 팽배한 이런 시를 지었을 때는 아마도 길재가 머리가 허해지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시를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읽어보면 말이죠. 허무감이 들면서도 이게 참 기막힌 시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보 태평여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내가 이 시를 처음 언제 읽었느냐면은 말이죠.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시가 바로 수록이 됐던 겁니다. 우리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바로 이 시가 수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시를 처음 읽어보고, 야, 정말 시인은 참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내가 그런 감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500년 그 유구한 역사의 도읍지를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그 500년 도읍지의 정치를 주름잡던 사람은 간데없네. 어주보 태평여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기막힌 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런 참 고차원적인 시를 읽다가 또 참 현실 구렁텅이의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현실 구렁텅이의 정치 얘기를 또 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연합훈련도 취소하고 그리고 육지, 육로, 하늘길, 물길 다 열어줬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강의 수로까지 탐색하고 갔잖아요. 하늘길, 물길 모든 우리의 빗장을 다 열어주면서 대화를 하자, 평화를 하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김정은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오는데 핵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선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화는 하되 우리의 국방은 약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야죠. 대화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화 자체는 좋은 거죠. 대화는 얼마든지 하라 이거죠. 그런데 대화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방을 약화시키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국방을 약화시키면서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22%가 나오더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22%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이가 3% 지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2% 지지가 나왔는데 한동훈이가 고작 3% 나왔다 이거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뻔할 뻔하잖아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임기 초반이 돼서 그런지 차후에 정권을 잡겠다는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이 전광훈 목사가 이 또 당을 창당했잖아요. 당을 창당했는데 그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당이 말이죠, 어느 쪽의 표를 깎아먹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당도 하나의 보수적인 당입니다. 보수 색깔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조직한 당도 보수 색깔의 당이기 때문에 응당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당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그런 걸 보고 야, 다음엔 정말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하게 이재명이를 그렇게 지지한다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이를 반대하느냐? 이재명이하고 뭐 철천지 원수라도 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왜 이재명이를 반대하느냐? 아까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육로, 하늘길, 물길을 다 열어주면서 김정은이한테 다 열어줬다 이거야. 울타리도 다 부수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울타리 자체를 다 부셔버리면서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다음에 정권을 잡는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한 발짝 더 발전된 뭐 발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한 발짝 좀 더한 그런 지경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요 정말 남북연합이 하나로 이루어지리라는 난 봅니다. 정말 대통령이라는 이런 군통수 육해공을 지휘하는 그런 군통수권 자리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전군의 비상기염을 내리고 군인은 절대 이 정치에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절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 겁니다. 아마 이 비상기염을 해가지고. 그리고 절대 장군들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이렇게 아주 비상기염을 선포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너희는 절대 들고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군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아마 남북연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북연합으로 가면 이 군부에서 반발이 틀림없이 생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부가 반발을 못하게 딱 뭐 대통령 권한으로서 반발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하고 남북 연합 협상을 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전쟁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아니 뭐 남북연합을 한다는데 남북이 한 통속이 된다는데 미군은 당연히 아니 미군 우리끼리 북과 남이 우리끼리 연합을 한다는데 미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남북이 연합을 한다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미군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군은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전쟁은 영원히 없는 거죠. 전쟁은 영원히 없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지는 거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식의 얘기도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참 기막힌 시입니다. 어떻게 이 길재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이렇게 기막힌 시를 읊었는지 참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한 거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이재명이가 아니 당선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을 여론조사하면 뭐 22%가 다 이재명이 찍는다고 한다니까. 고작 한동훈이는 3%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이재명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들은 다 도로나미압을 타버리게 버리고 또다시 문재인 정권이 했던 탈원전이 이제 탈원전을 시행하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휴지 조각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되면 또다시 탈원전이 이제 부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이 자나깨나 오매불망하던 남북연합을 달성하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남북연합을 달성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없어지고 이렇게 난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리라. 그렇게 되면 뭐 맨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평화만을 외치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영원히 평화는 영원히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연합이 돼서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해지면요. 나쁜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참. 그래서 뭐 쓸데없이 이렇게 길재가 읊은 이 시는 참 이렇게 수준 높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읊으면서 정말 구렁텅이 정치 얘기를 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재. 1353년에 태어나가지고 1419년에 사망했습니다. 고려 후기 문신이자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이다. 이 성리학도 말이죠. 유교의 한 줄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교의 한 줄기. 그러니까 이제 길재는 고려 후기에 태어나가지고 조선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은 겁니다. 본거는 해평 길씨입니다. 자는 제보 호가 이제 호는 야은 길재다 이 말이죠. 또는 금오산인이다. 야은 이게 은은 수물은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야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풀무야자입니다. 이게 풀무야고 수물은입니다. 야은. 이걸 풀무야에다가 수물은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려는지. 숨는 거하고 풀무. 이게 무슨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은 이색과 폰 정몽주와 함께 고려말이 사문으로 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색, 정몽주, 그 다음에 길재 이 세 사람이 이 시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그거죠. 여러분들 정몽주의 시 아시잖아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를 정몽주가 읊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시문학에 뛰어난 세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길재, 이색, 정몽주.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버리고 선산에 낙항하여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김숙자, 최운룡, 김종직 등을 통해 살인파로 학맥이 개성되었다. 이 제자들이죠. 제자를 양성했죠. 김숙자, 최운룡, 김종직. 김숙자는
조선 전기 문신 성리학자 이랬네요. 철학자. 그리고 김종직은 조선시대 전기 문신이자 사상가이다. 이랬네요. 조선시대의 그 경상남도 함양군 군수 직책을 지냈다. 고을원을 지냈다 그랬네요. 생애. 11살 때 절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그 뒤 포은 정몽주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니까 그 길재가 정몽주의 제자네요. 18세 때인 1370년 공민왕 박분에게 논어맹자를 배웠으며 그 뒤 박분과 함께 개경으로 가서 이색 정몽주 권근의 제자가 되어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1374년 공민왕 23년에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 해에 감시에 합격했다. 1386년 우왕이 집권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했다. 1387년 성균관 확정이 되었고 1388년 우왕 14년에 성균관 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389년 문화주소가 되었으나 나라가 망할 것임을 알고 여러 차례 관직을 사용하였으나 왕은 그를 아껴서 사직서를 반려하였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망할 거라는 걸 이제 예단했죠. 예단해가지고 왕이 그 벼슬을 내리는데도 극구 사용했다고 하죠. 이 성균관 박사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뭐 총장이나 학장 정도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왕 때에는 문화주소가 되었으나 고려가 쇠망할 기운을 보이자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사퇴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인 1400년 정종 2년에 조선 정종 2년에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세자 이방원이는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그에게 태상 박사의 벼슬을 내렸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 하여 거절하고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세종이 즉위하던 해인 1419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세종이 임금에 오르던 해인 1419년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뭐 67세가 별거 아니지만 이 길재가 살았을 때 이때의 67세라는 것은 장수했다고 비교적 장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말이죠. 사람이 한갑을 넘긴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한갑 전에 다들 죽었어요. 그랬으니까 이때 그 67세를 살았다고 하면은 장수한 축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들이 거의 다 40대 죽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길재가 살았던 이때는 말이죠. 60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한갑전에 죽는 거죠. 여러분들 한갑이 되면 한갑잔치라고 크게 벌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래 살았다 이걸 자축하는 거죠. 문화의 오식, 김숙자, 배인경, 최울령, 신영손 등의 문화생을 길러냈다. 그의 성리학은 김숙자, 오흠로, 최울령,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등에게 이어졌다. 조광조, 조선의 문신 사상가이자 교육자,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상과 역량, 비록 그는 조선의 관직에는 진출하지 않았으나 그의 동문들, 그가 그 후 길러낸 제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길재가 이 정몽주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몽주 권근이가 이제 그 권후, 세종대왕 정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길제, 그 다음에 김숙자, 김종직, 정여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네요. 정여창이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인지는 조선시대의 지편전 학자였었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관련 작품. 그래서 이제 용의 눈물이라는 KBS 1996년에서 1998년에 방영되었던 이 용의 눈물에서 배우 강태기가 이제 그 길제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고, 고려의 옛 도읍지 송경을 찾았을 때 읊은 시조는 유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제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 옛날 그 고려의 그 도읍지를 찾아보고, 고려의 도읍지가 어디입니까? 황해도 개성이 고려의 도읍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고,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길제가 예전에 그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돌아보고 이 시를 진 겁니다. 다시 한번 시조가 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참 꿈이런가 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무한 그런 그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허무. 이 시에는 그 허무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왔는데 다른 걸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한 하늘 아래서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절의 선비. 길제는 고려 1353년 공민왕 2년에 출생하여 1419년 세종 원년에 서거한 고려 말 조선 초의 유학자이자 문신이다. 자는 제부, 호는 야은 또는 금오산인이며 고려 말의 유종으로 평가받던 이색의 문인이다. 고려 왕조의 명운이 다할 것을 예견하여 일찌감치 벼슬을 버리고 운돈 생활을 하였기에 정치적으로 그가 세운 업적은 많지 않으나 패망해가는 고려에 대하여 절의를 지켰던 그의 삶은 의리를 지켰다 이거죠. 고려에 대한 그 의리를 지켰던 그의 삶은 조선 왕조 지식인들에게 큰 감명을 남겼다. 오늘날 학자에 따라 그를 빼고 도은 이승인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길제는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과 함께 사문으로 통칭되며 충의의 화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계와 성장 배경. 길제는 1353년 공민왕 2년 경상도 선산 봉계리에서 기론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는 성균관 생원이었던 길시우이며 조부는 산원 동정 길보이다. 어머니는 토산 김씨로 판도 판서에 추증된 김희적의 딸이다. 증조부와 조부의 권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길제는 고관을 배출하지 못한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제가 8살이 되던 해에 기론진이 보성대판에 임명되자 그의 어머니는 복록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어려울 것을 염려해 외가에 그를 맡기고 남편을 따라갔다. 어린 나이에 가정 형편 때문에 어머니 품을 떠나야 했던 길제는 우연히 길 잃은 자라를 발견하고는 자라에 빗대어 자신의 의로움을 노래하였다. 길제의 행장에 따르면 그의 노래가 너무 절절하였기에 이것을 들은 길제의 외조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열세가 되던 해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를 잘 지었습니까? 이 얼마나 시를 잘 지었으면은 길제의 외조 부모와, 그러니까 외갓집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시를 읽어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길제의 행장이라는 시를 읽어보고 그렇게 외갓집 부모들과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제가 시를 잘 지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세가 되던 해인 1362년 공민왕 11년부터 길제는 냉산에 있는 도리사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당시 고려 사회는 유학자들 사이에 불교계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었으나 양자 사이에 뚜렷한 벽이 존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많은 학자들이 유교와 불교 경전을 함께 설립하였으며 유학자와 승려 사이 학문적 교류도 번번하게 이루어졌다. 길제 또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를 통해 글을 배웠다. 8년 뒤 길제는 상산사록 박비의 밑에서 논어와 맹자를 읽으며 비로소 성리학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문에 좀 더 욕심을 갖게 된 길제는 개경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당대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하였고 이색 정몽주 권근의 문화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좀 더 폭넓은 그 시각과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색, 정몽주, 권근과 같은 그 유명한 난다 긴다는 문필가들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런 겁니다. 1374년 공민왕 23년 길제는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 합격한 뒤 이로부터 9년 뒤인 우왕 9년에는 사마감시에서 4등을 차지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는 금주에서 지방관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무덤 옆에 어묘를 짓고 충실히 3년상을 마쳤다. 성리학의 보급 이후 고려에서는 가래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비로소 유교적 상장리인 3년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길제의 효행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년상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 그 묘 옆에다가 이 움막 같은 걸 짓고 3년간 그 부모 묘 옆에서 살았잖아요. 바로 이 길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길제가 그 부모들이 죽자 부모들 묘 옆에다가 그 움막 같은 걸 짓고 그 움막에서 3년상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3년상이 끝나던 해인 1383년 1386년 우왕 12년 드디어 길제는 스승인 이색과 염흥방이 주관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3년상을 끝내고 이제 그 부모가 죽은 그 슬픔을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그때가 바로 우왕 12년이었다. 이때 그와 함께 급제하여 이색의 문생이 된 사람으로서는 맹사성, 시몬, 조연, 정곤, 신원필, 정구진, 서유 등이 있다. 우왕은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한 길제에게 곧바로 청주 사록을 제수한다. 하지만 길제는 부임하지 않았고 후에 조선 태종이 되는 이방원과 같은 마을에서 교류하며 독서에 심취하였다. 고려의 패망과 길제의 선택 1387년 우왕 13년에 길제는 성균학정을 제수받고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다음엔 1388년 우왕 14년에 고려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우왕과 최영으로부터 요동정부를 명령받은 태조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을 감행한 것이다. 일찍이 명의 천령위 설치에 분노한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계획하자 이성계는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4가지 제시하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결국 유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다. 정변이 성공한 직후 고려에서는 새로운 국왕의 추대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성계는 신돈의 아들인 우왕을 몰아내므로 종실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폈고, 예전에도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조선을 건 개국한 이성계를 비롯해서 이성계 일파는 이 신돈이가 우왕이 그 신돈의 아들이라고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조민수는 우왕의 아들인 창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신돈이가 우왕이 고려시대의 우왕이 고려의 왕의 그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고려 왕의 그 혈통을 받지 못하고 신돈의 혈통을 받았다 이런 걸 이성계가 꾸준히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이때 이색이 마땅히 전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창왕이 즉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계속해서 이 이성계 일파가 그 우왕이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 신돈의 아들이 왕이 됐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색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왕이란 건 대대로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우왕을 내쫓고 창왕을 이제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 왕이라는 게 그때 당시 고려가 멸망할 때의 그 왕의 권한이라는 게 왕의 권위라는 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왕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나요? 근데 유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권력을 쥔 이성계가 왕을 마음대로 내쫓고 새로운 또 창왕을 앉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성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는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창왕이 즉위 이후 이성계 일파는 초대 정적으로 부상하게 된 이석 일파에게 맹렬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1389년 창왕 원년 10월에는 이색의 문인인 이승인 권근이 탄핵을 받아 유배의 형에 처해졌으며 이색 또한 이런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장단에 응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성계 일파는 왕실을 세워 종묘사직을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추대하기에 이른다. 1년의 사태를 지켜보던 길제는 이성계 일파가 단순히 국왕을 교체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였다. 고려 왕조의 패망을 직감한 길제는 1390년 공양왕 2년에 벼슬을 버리고 공양인 선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가만히 보니까 이성계가 고려의 왕들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왕에 앉혔다가 또 내쫓았다가 이성계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거든. 그걸 보고 이성계가 고려 왕을 이렇게 내쫓고 즉위시키고 이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이성계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길제가 이별을 고하고 길을 나서자 이색은 그에게 송별시를 지어주었다. 시 마지막 구절에서 이색은 높은 벼슬이 내려졌으나 서둘러 받지 않으니 날아다니는 기러기 한 마리 아득하구나 라는 표현을 쓰며
아끼던 제자가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불운한 시대를 한탄하였다. 길제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공양왕이 연달아 계림교수와 안변교수에 임명하였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은 채 은거 생활을 지속하였다. 성리학에 심취하였던 길제는 60세가 된 노모를 극진히 폭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전념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중 우왕과 창왕이 주살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라 그는 채과와 염장을 먹지 않은 채 3년 동안 방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과 염장식품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방에다가 이제 그 우왕과 창왕을 기르는 무슨 이런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놨었다 이런 얘기죠. 방상이란 그 부모의 상처럼 임금에게 거상하는 것이니 이를 통해 길제의 지향점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 정종이 즉위하자 세자에 책봉된 이방원은 이에 친구였던 길제를 애타게 찾았다. 마침 길제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전가식이 조정에 있었기에 이방원은 그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쁜 마음에 길제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정종에게 청하여 그에게 봉상 박사를 제수한다. 하지만 길제는 이방원에게 글을 올려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듯이 신하 또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정종과 이방원은 그의 충성심을 인정하며 그가 귀향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후 길제는 조선 왕조에서의 출사를 거부한 채 김숙자, 박서생 등의 후학을 기르고 세상을 교화하는 데 전념하였다. 충구와 효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승려들 가운데 그의 말에 감화가 되어 불교계를 떠난 사람이 수십 이내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평범한 부녀자들까지도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동거지가 달라졌다. 조선 후기 안정복이 편찬한 동사 강목에는 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길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병졸의 집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없는 사이 몸이 더럽혀질 것을 걱정하여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청절을 지키며 살았다. 약 10년이 지난 뒤 남편이 돌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내는 밤늦게 몰래 들어오는 남편을 함부로 받아들인다면 길 선생을 뵐 면목이 없어진다고 하며 문을 열지 않았고 다음날 이웃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부부임을 재확인하였다. 참. 그러니 이때 당시 그 길제라는 사람이 그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명망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골의 평범한 아녀자도 길제의 가르침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깊게 새기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길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조선사회의 그 백성들한테 그 명망이 높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길제가 갖는 학문적, 정신적 영향력이 당대인들에게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관료 생활을 한 기간이 짧아 혁혁한 정치적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이처럼 길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길제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평가. 길제는 그가 살았을 당시부터 동시대인들에게 진정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선의 국왕들까지도 고려 왕조를 향한 그의 충정을 높이 치하할 정도였다. 태종 이방원은 길제는 불러도 오지 않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굳게 지켰으니 신하의 절개는 진실로 이뤄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충신의 표준으로서 길제를 거론하였다. 세종 또한 즉위한 직후 길제 본인에게 벼슬을 내릴 수 없으니 자손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찾아서 아뢰라는 명령을 내렸다. 길제가 타계한 뒤에도 그에 대한 추승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1419년 길제의 부고를 들은 세종은
호주에 명을 내려 후한의 부의를 보내고 시신을 매장할 인부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정몽주와 함께 길제를 충신도에 넣어 다른 신하들을 권면하였고, 충신들을 그린 그림이란 얘기죠. 정몽주와 길제를 아주 으뜸가는 충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의 아들인 길사순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기도 하였다. 후대 왕인 문종, 성종 또한 길제를 추증하고 그 후손에게 관직을 내리는 등 길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문종은 길제의 손자인 길인종이 20세가 되는 해에 관직을 내리라고 명하였고, 성종 또한 길제의 후손을 찾아 녹용하라고 이조에 지시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제는 벼슬을 내려도 벼슬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조선 왕들이 길제한테 그 벼슬을 내려도 길제가 다 사양한 겁니다. 하늘에는 임금이 하나지 둘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벼슬을 받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 조선 임금들이 길제한테는 벼슬을 못 내리고 길제 후손들한테 이제 벼슬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제 아들한테도 불러서 이제 벼슬을 내리고, 심지어는 길제 손자한테까지도 벼슬을 내렸다, 이런 얘기죠. 길제의 손자인 길인증이 20세가 되자 길인종에게도 관직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종, 성종, 이렇게 조선의 왕들이 길제의 그 후손들한테 이제 그 벼슬을 내리는 겁니다. 특히 성종의 치세에는 살인파로 명명되는 신진 세력이 대거 조정에 진출하여 후군포와 경쟁하던 시기였다. 이때의 살인은 주로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기승한 사람들이었는데, 길제의 문화에서도 김종직, 김광필, 정여창 등이 이 벼슬길에 나와 조선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다. 비록 연산군 시기에 후군파의 견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잠시 그 활동이 주춤하였으나, 중종이 즉위한 이후에 길제의 학통을 이은 조광조가 등장해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펼침으로써 길제는 다시 한번 조선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길제는 조선 왕들이 벼슬을 내려도 벼슬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제가 제자들을 많이 길렀으니까 그 길제가 기른 제자들이 이 정치계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제의 뜻을 편다고죠. 길제의 뜻을 헤아려서 현실 정치에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래. 길제의 생각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그 이제 길제의 제자들이 많이 정치기에 대거 이제 등용했기 때문에 그 정치계에 등용된 길제의 그 제자들이 길제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현실 정치에 펼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조선 중기 이후 길제는 사림의 정신적 지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되었다. 우선 길제의 학문을 전하고 그의 덕행을 기르기 위한 서원이 다수 건립되었다. 금산의 성곡서원과 청풍서원, 선산의 금호서원, 인동의 오산서원은 모두 길제를 제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이다. 다음으로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과 시문을 수록한 야은 선생 행록이 선조 이후 수차례 간행되어 세간에 널리 읽혔다. 마지막으로 영조 시기에는 길제에게 충절이라는 시호가 부여되었다. 이와 같이 길제는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충신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앞서 서술한 많은 사례들은 한국사에서 길제가 갖는 정치적, 사상적 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제는 이 뛰어난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고 또 아주 그 고려의 충신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제가 가르쳤던 여러 제자들이 조선 정치에 등장해가지고 길제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 이제 펼쳤다. 그리고 길제는 조선 왕들이 벼슬을 내려도 다 거부했지만 조선 왕들이 길제 후손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길제가 뛰어난 문학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문학을 너무나 아깝게 그의 이 시 이런 게 너무나 아까워서 이렇게 조선 왕들이 길제를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했고 그런 걸 다 길제가 이제 거부해 버리니까 길제 후손들, 길제 아들이나 길제 손자까지 이렇게 조선 왕들이 보살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왕들도 얼마나 길제의 시가 조선 왕들도 감탄 깊게 읽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길제의 생애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길제의 길제에 관해서 나온 얘기가 있으면은 또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보고 검색한 결과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서점에서 길제에 관한 책을 또 구입했는데 그걸 리딩한다든가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